1940년대 화학자 윌러드 리비는 탄소14라는 동위원소 반감기 5600년을 이용해 탄소연대 측정법을 개발하였고, 이는 역사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950년경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대학원생이었던 클레어 패터슨은 비슷한 원리로 우라늄이 납으로 변하는 반감기 46억 년을 이용해 암석의 나이를 측정하여 지구 나이를 알아내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는 어떤 암석이 가장 오래된 것인지 알 수 없었으므로 운석을 이용했는데, 운석은 태양계가 생성될 때 함께 만들어져 외계를 부여하는 찌꺼기이므로 지구 탄생 당시 화학적 특성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석에 함유된 우라늄과 납 분포의 초정밀 측정은 쉽지 않아 7년에 걸쳐 실패를 거듭했고, 계속 실험실을 고쳐가며 극미량의 오차를 줄여나갔습니다. 결국 세계 최초로 지구 나이가 45.5억 년임을 밝혀내었는데, 이 업적도 가치가 있지만 이후의 행적들이 더 존경스럽습니다. 그는 초미량 납 측정 실험을 반복하다가 계속된 오류로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데, 미국의 대기 중 납 농도가 과거보다 1000배가량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너럴 모터스, 듀퐁, 스탠더드 오일, 세 개의 대형 회사가 엔진의 노킹 현상을 막기 위해 테트라에틸 납을 휘발유에 넣어 팔았는데, 그들은 납독성이 아주 미미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클레어 패터슨은 세 개의 대형 회사들과 대처하면서 교수직 해고, 연구비 중단, 납 오염은 호구다라는 토마스 미즐리와 같은 고용 지식인들의 온갖 비열한 공격을 받게 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는 1964년 그린란드, 1965년 남극 대륙까지 날아가 추위와 사투를 벌이며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깊이 60m의 얼음 갱도를 파고 내려가 300년 전의 눈의 시료를 분석하고 납 대기 오염의 심각성을 증명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1970년대 청문회에 참석해 납 오염 위험성을 설파하고 청정대기법, 통조림 납땜 금지법, 유연 휘발유 판매 금지를 이끌어냅니다. 클레어 패터슨의 일화를 보면 미세 중금속 발암물질과 바이러스의 원흉, 국가 한 곳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과학적 연구를 통해 그들의 만행을 증명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용기 있는 지식인과 정치가들의 활동을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클레어 패터슨이 남극에서 얼음을 채취한 시도는 기후변화의 연구의 토대인 빙하학 분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당시엔 60m 깊이를 파냈지만 현재는 시추 기술력이 발전해 무려 3000m까지 뚫고 아이스코어를 채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의 보이지 않는 노고 덕분에 우리는 중요한 인류 역사의 기후 그래프를 파악하게 되었으며, 빙하기부터 현재까지 2만 년 동안 온도 변화 결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롤러코스터처럼 너무나 가파른 각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빙하기는 1만 6천 년까지 정점을 찍고 1만 4천 년까지 온도가 10도가량 급상승했습니다. 이론상 지구 대부분의 얼음이 깔리면 햇빛을 반사하고 온실 가스량도 줄기 때문에 온도는 더욱 내려가는 악화 양상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구는 신기하게도 마치 생명체처럼 일정 순간이 되면 내부에서부터 뜨겁게 끓어올라 기지개를 펴듯 얼음을 깨트리고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급격한 온도 상승 원인을 지구 내부 마그마, 지각의 활동 때문이라 추측하지만, 사실 지구 내부 활동은 전혀 예측 불가능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당시 온난화는 평온하게 진행되지 않아 거친 태풍, 해일, 폭우, 가뭄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 거라 추측됩니다. 북반구 대륙을 덮고 있던 빙하들이 녹으면서 순다랜드를 비롯한 해안가 저지대는 수몰되기 시작했고, 한편 캐나다 지역 전체를 덮고 있던 코디넬론과 로렌타이드 두 개의 대형 빙산이 일부 녹으며 잠시 동안 좁은 길이 열리게 됩니다. 빙하기 절정기 때 빙산의 두께는 3km 가량으로 미드 왕자의 게임 얼음 장벽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장대한 규모였습니다. 1만 4천 년경 만들어진 좁은 길을 통해 베링지아,
알래스카 지역에 분포하던 구석기인들 일부가 북미 지역을 진입했다는 것이 전통적 학설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아메리카 최초 문화인 클로비스 문화가 나타나 번성하다가 1만 2000년경부터 빠르게 쇠퇴해 사라집니다. 1930년대 고고학자 제임스 리즐리 화이트먼이 뉴멕시코주에서 클로비스 유적지를 처음 발견했는데 인간의 거주 흔적과 멸종된 매머드, 다이오울프, 검치 호랑이와 같은 동물들의 뼈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선조로 생각되는 클로비스인들은 돌촉을 매단 커다란 창과 아틀라틀 투창기를 탑재한 강력한 헌터들이었습니다. 돌촉은 흑요석, 석영의 단단한 암석을 물결치는 무늬로 예리하게 다듬었는데 예술품에 가까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창촉 중앙은 홈이 파여 창대에 끼어 관통력을 높이고 아틀라틀 투창기를 이용해 최대 사거리 150m까지 날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창은 화살보다 무겁지만 타격력과 살상력이 커서 들소, 엘크, 술록과 같은 커다란 동물들을 사냥하기에 적합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클로비스인이 시베리아에서 건너온 아시아인이 아니라 배를 통해 유럽 대서양을 건너왔다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1만 5천년경 스페인과 프랑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솔류트레 문화가 나타나는데 그들은 돛담배로 항해가 가능했으며 클로비스 창촉과 쌍둥이처럼 흡사한 솔류트레 창촉을 먼저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솔류트레 기원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클로비스 유적지의 대다수가 미국 서해안이 아닌 동해안에 존재하며 케네익맨으로 불리는 9,000년 전 클로비스인 두개골 형태가 유럽 백인과 유사함을 그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솔류트레 문화의 유사성과 케네익맨의 두개골 때문에 클로비스인 기원에 대한 아시아 베링지아파와 유럽 솔류트레파로 나뉘어 첨예한 논쟁이 지속되었습니다. 클로비스인의 유해는 총 4구가 대표적인데 2014년 기나긴 논쟁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유전자 검사가 시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먼저 멕시코 유카탄 수중동굴에서 다이버에 의해 발견된 1만 3천년 전 유골라이아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하플로그룹 D1 결과가 나왔고 미국 몬테나주 10대 소년의 유골 엔직 또한 하플로그룹 D1으로 베링지아를 건넌 아시아인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는 동부 시베리아 끝단의 아이누, 에벤, 추크치, 코리아크 민족들, 베링의 건너편의 알래스카 에스키모족과 같은 조상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모두 하플로그룹 ACD로 유전자형이 거의 동일하며 외모 또한 피부색이 밝고 털이 많으며 눈, 코, 입, 얼굴 윤곽이 뚜렷해 케네익맨의 두개골을 서양인으로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베링의 연안은 불과 90m 거리로 바다로 단절된 이후에도 두 대륙이 왕래를 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플로그룹 D1의 발견은 유명한 케네익맨의 유전자 분석 연구로 이어졌는데 미국 인디언 원주민 단체가 유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연구를 가로막았습니다. 과학계와 원주민 간의 소송이 이어진 끝에 결국 과학자들이 승소하면서 유전자 분석이 이루어졌고 결론은 Y 염색체 하플로그룹 Q로 이는 아메리카에서 독자적으로 지나면서 발원한 유전자로 해석됩니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 채널 아일랜드 섬에서 발굴된 1만 3천년 전에 알링턴 스프링스맨의 대퇴골은 미토콘드리아 하플로타입 B형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B형은 동남아시아에서 발원한 유전자로 순다랜드의 고대인들이 보트를 이용해 환태평양 가장자리를 따라 북아메리카까지 이주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칠레 서부 해안 몬테베르데는 코디넬란 빙하가 녹기 전인 1만 7천년 전 가량의 가장 오래된 아메리카 유적지로 30명가량의 거주 흔적과 화로, 견과류, 감자, 곰포대어를 비롯한 동물들의 뼈가 발견되었습니다. 몬테베르데는 해안 이주 모델을 뒷받침하며 고대의 순다랜드에서 태평양을 가로질러
바로 칠레로 이주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기원에 관한 논쟁은 베링지아파의 완전한 승리로 종결되었으며 전혀 예상치 못하게 고대 순다랜드 민족의 이주를 의미하는 퍼즐 조각까지 획득한 것입니다. 종합하면 클로비스인은 고대 아시아계 북방민족과 남방민족이 유입되어 혼합되고 자신들만의 유전자 변형을 거쳐 독자적 아메리카 인디언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반도 조상이 7대3 비율로 알타이 바이칼 몽고로 이어지는 북방계와 폴리네시아 기원의 남방계로 혼합된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시베리아 극동 지역의 여러 유적지들, 아폰토바 고라, 말타브렛, 이미야크타크, 듀크타이 동굴, 야나 RHS에서도 클로비스 창축과 유사한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1만 4천년경 유럽과 시베리아 대륙, 아메리카 대륙까지 이어지는 광대한 흐름의 북방 벨트가 존재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 그 추운 빙하기에 지금보다 더 살기 힘들었을 법한 시베리아 광야에서 어떻게 엄청나게 많은 매머드와 거대 포유류들의 뼈가 발견되고 구석기 인류는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놀랍게도 빙하기 당시의 시베리아 툰드라, 초원 지역은 생명이 넘치는 땅이었으며 인류 진화와 생존의 역사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툰드라 지대는 얼음 때문에 증발량이 적어 강수량이 250mm 이하로 건조하지만 여름 3개월간 눈이 녹으면 땅이 질퍽질퍽한 습지가 되어 이때 식물들이 확 자라나게 됩니다. 가을부터 토양 상층부는 얼어붙지만 그 밑에 질퍽한 땅은 얼지 않고 겨울까지 식물 뿌리에 수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또한 나무와 풀, 동물의 사체는 침전물 형태로 그대로 얼어붙으며 동토층에 차곡차곡 쌓여가는데 이 과정을 수십만 년간 반복하면서 영양분이 풍부한 검은색의 비옥한 토양이 되며 이는 마치 나일강의 검은 부엽토와 유사합니다. 빙하기 때 툰드라가 현대보다도 더 광합성 생산성이 높았음은 축적된 이산화탄소량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 현재 대기층의 전체 탄소 총량은 720기가톤이며 이것의 1.5배인 1024기가톤이 동토층 밑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끝없이 광대하게 펼쳐진 초지를 툰드라 스텝 혹은 매머드 스텝이라 부르며 이곳에 널리고 돌린 동물들을 사냥하면서 북부인들은 번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머드 혈액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음이 밝혀졌는데 잘 얼지 않는 부동액과 비슷해 영하의 추위에서도 거대한 육체에 효과적으로 산소를 운반했다고 합니다. 광대한 스텝 초원 지대 중에서도 문화의 중심 지역이 있었으니 바로 알타이와 바이칼 호수로 말타브렛, 아폰토바 문화가 대표적입니다. 말타브렛 유적은 러시아 고고학자 미하일 게라시모브가 발굴했으며 말타브렛인들은 바닥에 돌을 원형으로 두르고 큰 동불뼈로 벽을 만들고 가죽을 덮어 천막집을 지었습니다. 집의 규모는 커서 여러 가족이 함께 놀 수 있었고 3개의 난로가 집안에 놓였다고 합니다. 상아로 만든 40여 점의 다양한 형태의 비너스상이 발견되었는데 유럽 비너스와는 달리 이상화된 존재가 아닌 실제 여성을 표현해 얼굴과 옷, 헤어스타일, 장신구 등이 평범한 모습으로 묘사하는 게 특징입니다. 매장 방식과 유물들을 보았을 때 샤머니즘이 발달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도 바이칼 호수 지역은 시베리아의 영혼, 샤먼의 고향으로 신성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칼 호수 부랴트족은 유전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리 민족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선앙당과 샤먼, 무당, 솥대, 오색 천줄과 작은 돌탑, 아기 탯줄을 문지방 아래 묻는 토속 전통, 강강술래, 단군 신화와 유사한 아바이 게세르 신화, 선녀와 나무꾼 전설 등 왠지 모를 친근함과 태고의 신비가 가득한 바이칼 호수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만 줄이며 다음 회의 내용이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